교수님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새해 저희가 또 주식 투자 잘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대가 되는 미국 주식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훅 들어오시는데요. 저는 그 출발일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하신 지 한 3년이 안 된 분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미국 주식 주린이 아니면 서학개미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떤 주식 좋아요, 어떤 거 살까요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은 더덥고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훈련되고 아주 힘이 있고 정말 남성다움 여성다움 진짜 강한 분들은 뜨거운 물에 한번 쑥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얼음물 이렇게 해서 한번 쑥 들어가는 분 계시고 몇 분 견디신 분, 강철부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주식 투자 매우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린이분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흔히 얘기해서 지수 있지 않습니까? 지수? 예, 뭐 S&P 500이면 S&P 500, 나스닥이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추정하는 것들에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번 그것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부담 없는 정도에서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맞는 주식이 어떤지 고민해보는 것이 오히려 맞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들어보시면 오히려 그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것 같네요. 지수 추정은 보통 ETF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미국 주식을 한다면 네네. 이 ETF만큼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를 추정하는 지수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상당 부분은 한국 주식을 먼저 경험하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주식도 태어나서 처음 미국 주식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정도는 지수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약간 또 경험이 있던 소위 동학개미 그 이전부터 해서 한 7, 8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코스피 하면 박스피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박스피란 것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지수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지수는 제자리였던 것 같고 지수 투자에서 재미없을 거라고 짐짓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미국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꽃이잖아요. 주시장이요. 근데 그게 약간 성향이 다르고 약간 성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한 90년 됐고요. 다우지수 한 130년 정도 됐고 나스닥은 그보다 좀 덜 됐는데 S&P 500이 흔히 얘기해서 코스피 같은 건데 대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대표 지수고 미국의 최고의 500개 기업으로 만든 지수거든요. 근데 그게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박스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지만 꾸준하게 방향성이 우상향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유의를 댈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500개 기업이 계속 혁신해 왔다는 겁니다. 혁신하고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러 이제 미국 주식이 왜 좋으냐고 말씀드리면 제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는 좀 그렇고 유명한 분들의 말 중에 존 보글이라고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를 제일 먼저 창시했다고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존 보글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했던 말이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 주식에 특히 미국 주식 S&P 500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혁신과 어떤 계속해서 도전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500개 기업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서 꾸준하게 좋은 기업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왔는데 말이 길어졌지만 그 90년의 역사 동안 연평균이요. 연평균 지금까지 보면 대충 10%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10%면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다고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젊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들으면 10%요? 10% 갖고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 10배 났었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면 7년 정도 되면 더블이 납니다. 원금이 더블이 납니다. 7년 정도 되면요.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고요. 운이 좋게도 물론 리만 사태에 따른 특수한 환경이 있었지만 리만 사태 이후인
최근에 2010년도 이후로 보면 이제 약간 더 올랐습니다. 이게 15%가 올라갔어요. 연평균. 그러니까 15% 올라갔으면 5년이면 원금이 더블이 되거든요. 근데 또 더 운이 좋게도 최근 3년을 보면 연평균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금금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3년이면 20%면 3년이면 더블이 되거든요.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자가 1%잖아요. 네. 1%면 그러니까 10,000원을 여러분들이 은행에 냅두면 몇 년 1% 이자 계산하면 대충이요. 몇 년 후면 더블이 될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72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검색 좀 해보시면 72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 조금 배우시면 아실 텐데 수익률이 10%면 70이 나누기 10 하면 나옵니다. 그런 정도 얼추 비슷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 10%건 15%건 이게 진짜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과거 역사적으로 10%였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한 7%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거다. 아, 7%도 낮은 게 아닌데. 절대 낮지 않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천하시는 게 S&P, S&P를 500. 추정하는 소위 지수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이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큰 ETF는 전 세계에서 스파이라고요. SP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SPY가 4,50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사기에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막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뭐 저축해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한 번에 $500 이렇게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S&P 500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바로 그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저축 삼아서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라고 젊으신 분도 할 수 있어갖고 그게 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저렴이 버전을 놨어요. 똑같습니다. 배당도 똑같고 다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SPLG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운영보수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S&P 500 똑같은 운영사에서 가격만 저렴하게 해놨는데 그것이 한 주 $50 조금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네네. 갖고 계신 네. 주식 종목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 그것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먼저 다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미국 주식을 주로 최근에 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도 그 기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기본은 똑같다고 보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많은 분들이 약간 등한시하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전 출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혹시 경영학이나 이런 걸 조금 배우신 분들 아니면 경영학 개론 이런 게 보시면 기업의 목적이란 것이 항상 나옵니다. 기업의 목적. 근데 그것을 잘 따라가는 기업은 주가가 결국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 기업의 목적을 상당히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건 어떤 책을 보시건 간에 똑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잘 벌어서 말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익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하는 것은 정부 같은 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익재단 같은 경우 돈을 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이익의 극대화하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럼 어떤 주식을 이제 갖고 가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소위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가가 하는 약간의 어려운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하고 그것이 아주 효율적이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3단계론을 제가 3단계? 예, 저는 어떤 책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3단계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쉽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를 따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의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고 그걸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다고 보시는데 솔직히 좀 미국 주식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채권과 달리 위험하거든요.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 저축예금 1%를 다 웃고 얘기했지만 1%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하지만 주식이란 건 전 반농담으로 얘기할 때 보면 위험할 주자라고 보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위험한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주식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요.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거든요, 결국. 영어로 하면 굿즈 아니면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기업에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분이 잘 알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걸 이해 단계라고 해요. 이해. 네. 잘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내가 좀 써봤거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좋아하거나 익숙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 단계죠. 근데 이해만 하나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이해가 좋은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을 이해할 수도 있죠. 저걸 사기라고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살 필요 없지만 정확히 이해는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기라고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서비스나 그 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 계속 아니면 자기가 쓸 거라는, 아니면 자기는 안 쓰더라도 옆에 사람이 계속 쓸 거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네, 확신. 근데 이해와 확신 단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해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잘못 이해를 하면 이해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확신만 갖습니다. 이건 될 거야? 이렇게.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될 거라는 예를 들어서 무작정 따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서 그 오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김 사장이 좋다 그랬어. 김 사장을 믿으면 돼. 이런 거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죠. TV에 나오는 무슨 주식 전문가. 아닐 수 있죠. 아니면 요즘은 경제방송이나 알 뿐만 아니라 지상파 뉴스 채널, 그리고 지상파 아니면 종합 종편 이런 데들, 그리고 케이블 이런 데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버 중에 하는 걸 하고 있지만 주식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간을 다 잊어버리고 맞아. 저 A라는 사람이 좋다 그랬어. 그걸 믿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거든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딱 물어보면 그걸 잘 모른다. 내가 왜 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좋다 그랬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죠.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차트 분석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다 손 치더라도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들만 차트 분석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차트를 믿는 거예요. 이 차트가 됐던 차트다. 기술적으로 분석. 이제 올라간다. 네, 이거 되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 많이, 이런 표현은 이제 주식 하셨던 분은 이해하시지만 잘 모르신 분은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되는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질문할 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건 이해를 하신 게 아니라 확신만 갖는 건데 잘못된 쪽의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소스, 잘못된 분석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확신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와 확신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뻔히 통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80%는 아마 갤럭시를 쓰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20% 정도는 아이폰을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는 대표 기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한테 애플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렇죠. 이거 어렵더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만 어렵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싸다. 서비스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쉽게 말합니다. 애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실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쓰지 않는 것, 서비스 않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확신하고 자기가 그 서비스를 앞으로도 쓰고 있고
쓸 것 같은 분들은 좋은 거죠. 대신에 여기서 손을 들어보시라고 아이폰을 쓰신다 그러면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핸드폰 바꾸실 때 못 쓰게 했냐 그러면 비싸더라도 다 아이폰 쓰신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애플 주식 투자할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이해와 확신, 거기에는 이제 이해와 확신되면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거 이제 두 단계가 있고요. 이 두 개만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그게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타임, 네. 시간의 타임. 시간.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타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임을 생각하지 않죠. 타이밍을 생각하나? 타이밍을 생각하자. 타이밍. 타이밍 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팔까요? 언제 팔까요? 좀 떨어졌는데 더 살까요? 올랐으니까 팔고 다시 살.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이해와 확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시간. 언제 올라갈지 정확히 안다. 언제 떨어질지를 정확히 떨어지면 안다라고 많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타이밍을 노리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이거 하시잖아요. 저점 매수, 뭐 고점 매도, 뭐 이렇게. 맞아요. 예, 예. 특히 이제 그런 말들을 주식투자를 하셨던 분이 많이 하시고 오히려 생 줄이는 분들은 그런 말 모르십니다. 좋으면 사지만 이제 고민하시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까? 뭐 15,000원, 14,300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타이밍을 보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순간 그거는 저는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맞췄다 그런 거예요. 사회에서. 사후에 내가 이걸 샀어야 되고 팔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고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었다. 그분들 이렇게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항상 보면 이제 약간 이슈가 되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혹시 그리고 순수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혜 가면 슈퍼카들이 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가면 또 큰 집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현실 있었고 해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가 좀 잘못됐죠.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간. 네.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 예, 시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솔직히 이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대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주식은 결국 그 값어치를 가기 마련이죠. 어떤 경우에도 가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은 이걸 그래도 이해를 하고 확신을 했으면 이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항상 이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오랫동안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두 번째로 결국은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파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나 강의를 똑같은 톤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언제 파느냐? 많은 분이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아주 명확히 말씀드렸죠. 주식은 언제 파느냐면 두 가지를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깨졌을 때. 명쾌합니다. 예. 그게 유일한 첫 번째 답이죠. 자기는 미국 주식은 딱 하나거든요. 사실 한국 주식도 하나야 되는데 다른 변수가 많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주식은 거의 99.9%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익이 계속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6개월이고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질 줄 알았는지 떨어졌고 회사에서도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팔아야죠. 운이 없지만 그렇게 팔아는 게 맞겠고요. 가장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언제 파느냐?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때 파셔야죠. 돈. 명확하네요. 네. 근데 대부분이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게 아니에요. 언제 파냐?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때 팔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손절해야 됐다고 생각할 때 파는 거죠. 전 그게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것이 전 진짜 정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와 확신이 틀렸다고 인정됐을 때 파셔야죠. 그 전에는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럼 세 번째가 갖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언제 파냐. 그때가 나이 들어서 진짜 더 이상 내가
그 돈이 나올 곳이 없다. 일하지 않은 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똑같은 데에서 디비던드, 배당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 거를 오히려 좀 늘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필요 없으면 생활을 위해서 팔 때가 있겠죠. 그게 돈이 필요할 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네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네네. 주식 투자 초보 입장에서는 네네. 잘 모르거든요. 네네. 예. 배당주 네. 투자 네.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을 때 2,000원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 그래서 팔아갖고 차익이 나오는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제 주식 투자의 핵심은 배당이죠. 근데 배당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그 회사에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줘야죠. 주고 나 다 줄 거 주고 나서 어느 정도로 좀 나눠주자. 주주들한테. 그게 이제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통한 어떤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두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배당을 주는 문화가 아주 어떤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왔던 단계잖아요. 물론 이제 고성장이 멈춰있는 저성장 국가지만 성장을 계속할 때는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을 갖고 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좀 안 했던 경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소위 그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배당에 인색했습니다. 내가 일은 다 했는데 너희들 주주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으면 됐지 뭐하러 그걸 또 나눠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죠. 내가 다 했고 내 돈 갖고 했는데 너희들은 주주로 해서 이 주가 차익으로 벌었으면 됐지 내가 이까지 줘야 되냐? 그런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의 뭐 판단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우리나라는 배당 투자하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연말에 이거 보실 테니까요. 찬바람이 불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건 역시 한국 주식을 해보셨던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거를 1년에 보통 한 번 줍니다. 한 번 주면 연말에까지 갖고 있던 분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나눠주는 걸 배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 통신주나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주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모른다 하시는 분은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배당을 하면 또 배당 낙이라는 게 약간 어려워지지만 약간 배당 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해서 10,000원짜리 사갖고 500원 주면 고마운데 주가 또 5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대주주의 돈이 많은 분들은 배당을 또 많이 받으면 우리가 또 종합과세 또 내는 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또 기피하는 분야가 없다 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생긴 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1960년대 말에 생겼기 때문에 아주 5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은 200년, 유럽은 300~4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이 아주 오래된 기업이 많고 그래서 성장을 막 하는 기업들은 미국은 아직도 배당을 안 줘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것도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페이스북 이런 것도 배당을 아직 안 줍니다. 그래서 구글도 안 주고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잘 안 줬던 걸로 유명했는데 팀 쿡은 좀 잘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팀 쿡이 한 6~7년 전에 쉽게 얘기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걸려들었죠. 빨리 배당하라고. 그래서 배당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요. 그건 다른 얘기고 실제로 배당 안 준 기업도 있지만 오래된 기업들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데다가 미국은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은 준다 하면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3개월에 한 번 줍니다. 3개월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주는 데가 삼성전자가 3개월에 한 번 줍니다.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줬다면 3개월이고요. 6개월에 한 번 주는 기업이 간혹 있고요. 또 매달 주는 기업이 있어요. 매달이요. 근데 매달 주고 뭐 3개월마다 주건 6개월 주건 간에 그냥 주는데 말이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달 3개월에 주는데 작년에도 $1 주고
3년 전에도 일 따라주고 아주 조금만 줬어요. 그러면 배당금이 계속 주면 내가 그걸로 배당을 갖고 미국에서는 오래된 주택물인 배당 갖고 생활비를 쓸 수는 많은데 이게 인플레이션도 요즘 그렇게 심하다고 여기저기 문제인데 배당금이 일정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의 특징은 오래된 기업이고 좋은 기업들은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배당을 꾸준히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올려준 기업도 있고요. 많게 보면 60년, 70년 가까이 올려준 기업도 있어요. 매년 올려줍니다. 그 로션이나 이런 거 하고 샴푸나 이런 거, 뭐 헤드앤숄더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 있죠. 그리고 면도 쓰시면 질렛 이런 거, 뭐 폼 쓰시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P&G거든요. P&G인데 P&G가 60년 이상 배당을 늘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계속 늘려줘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는 것 떠나서 매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특정 걸 잘 찾으시면 1년에 매달 배당을 주는데 1년에 4번 내지 5번씩 또 월 배당을 또 올려주는 기업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미국 기업의 다양성이고 그런 기업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죠. 아니, 그게 그러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약간 고민하겠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배당 올려줘? 그러면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입이. 기분 좋게 현금흐름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계속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ETF 같은 게 형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 빠지기 위해서라도 배당 올려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하나 기업을 예를 들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메이저 회사가 2개가 있죠. 미국에서. 그 엑슨모빌과 쉐보론이라고. 그게 아마 미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주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대표님?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갔겠지? 물론 설명은 제가 하지만 말을 하지만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못 올려줬네요, 그 기업이. 근데 올해 4분기에 차마 안 올릴 수는 없어서 1센트라도 올렸습니다. 엑슨모빌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이 미국에 꽤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같이 아직 배당을 시작 안 한 기업은 있지만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13년째 배당 올려줘요. 13년째. 아까 말씀하셨던 애플이 예전에 배당을 잘 안 주고 자사주를 안 했는데 한 8, 9년 내에 막 사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9년째 올려줬습니다. 배당을요. 그게 차이죠. 거기다가 배당을 애플은 거의 매년 얼마씩 올려주는지 아세요? 배당금을요. 그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방송 또 방송국 관계자 뭐라 할 텐데 최근 10년 동안에 제가 딱 한 번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근데 애플은 9년째 연 10% 정도 올려줘요. 연 10%.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째 배당 올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P&G는 65년 정도 올려줬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 기업의 매력이고 그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은퇴하신 분들도 물론 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에 딱 어느 정도 맞춰두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또 배당 투자의 매력이 되겠죠. 일종의 연금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또 관심이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이제 주식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려면 어느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어떤 방향성 잡고 어떤 섹터로 바라보면 가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서두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서두르면 안 말씀드리죠.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쓰는 것들도 보면 기본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죠. 다만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더 구체적인 거 들어가고 싶지만 저희의 마음은 구체적인 것부터 해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완전 기본부터 다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좀 보고 있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책을 쓰는 경우가 한 2, 3년, 이 책도 2, 3년 걸렸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보면 질문하신 분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갈 걸 원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테마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산업별 섹터를 원하는지부터 구분을 못 하신데 오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셔요. 보통 우리 분들은. 그러면 제가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별 섹터요. 산업별 섹터는 전 세계가 똑같은 기준을 씁니다. 이게 긱스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 쓰긴 써야 되는데 그 지수를 그대로 쓰려면 돈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별도의 산업 분류를 씁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 보면 전 세계는 11개 섹터가 있어요. 11개 섹터. 11개 섹터. 예, 이거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거가 기술 IT.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다 거기 SK 거기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큰 11개 섹터가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같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밖에 없지만 해외는 발전소 같은 경우도 민간 회사가 많아요. 수도 회사도 민간 회사 많아서 유틸리티도 엄연한 11개 중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게 워낙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별로 다루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있고 금융도 있고 보면 리츠 부동산도 있고 11개 섹터가 있는데 11개 섹터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답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개 섹터가 최근에 15년을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색깔을 붓을 뿌리잖아요. 그런 거만 제가 미술 쪽으로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미술을 확 꽂으면 모든 색깔이 골고루 딱 퍼지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IT 섹터가 최고야. 기술 섹터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기억에는 15년 동안에 1등한 적이 3번인가 2번밖에 없을 겁니다. 어떨 때는 저 밑에 간 적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쪽으로 많이 가 있던 건 사실이나 그게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동안 IT 섹터가 계속 올라갈 거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중간보다 약간 위에가 있는 것이 지수였어요. S&P 500이라는 지수는 11개 섹터를 순서를 세웠을 때 보면 중상 정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S&P 500 지수의 좀 뭐라 그럴까요? 장점? 그동안의 성과였다고 보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냐는 거는 약간 공부해 보시면 S&P 500이 현재 지수의 섹터별 구성이 있거든요.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유틸리티는 내가 진짜 관심이 없어. 그럼 안 하면 되거든요. 100 중에 유틸리티가 한 2% 정도가 오늘 현재 지수 비중입니다. 이제 녹화하는 날도 마찬가지, 방송에 업로드된 날도 마찬가지 2%인데 2%는 안 할 수 있죠. 또 난 부동산, 난 한국 부동산도 모르겠는데 미국 부동산까지 모르겠다. 그것도 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몇 개 빼내면 11개가 아니라 7개 정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정도로 굳이 구성할 수 있지만 많이 뺄수록 위험도는 커집니다. 지수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를 더 세게 하면서 지수 대비 소위 아웃퍼폼, 지수 대비 더 벌려고 노력하고 그걸 잘하시는 분이 뭘 한다? 그런 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분들은 쉽지가 않다.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2-3개나 4개 정도까지 빼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11개 중에 7개 정도는 갖고 하시고 그걸 제외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100개에서 4개를 빼면 100이 아니라 모집단이 한 92 정도 됐거든요. 92분에 몇 하면 조금씩 더 늘리고 빠있고 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요. 섹터로 보면. 그다음 이제 질문하신 거가 많은 분들이 섹터보다는 그래서 어떤 테마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저보다는 그런 것들 이제 꿈과 희망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가장 핫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메타버스니 메타버스나 NFT니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도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전 책을 내니까 노화 이게 뭐 헬스케어 쪽 보면은 여기가 뭐 보면은 아무튼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뭔가 격변할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저도 책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가 나오면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제안을 해드릴 수 있죠. 아까 대표님이 지금 처음 딱 말씀하신 거 제가 깜놀한 거가 이런 노화라든가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건 전 세계적인 이슈고 상당히 지금 공감하실 분이지만 실제로 시청하신 분 중에 고령화에 공감하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돈까지 엮을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고령화 관련된 거가 큰 하나의 그런 트렌드는 분명하죠. 그래서 고령화 관련된 ETF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거는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한 2천여 개 정도의 ETF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래가 잘 되고 않냐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ETF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ETF는 거의 있다. 여러분들이 잘 머리만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나 뭐로 이런 것들 많이들 하여튼 메타버스 관련 게 있잖아요. 그럼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죠. 다만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를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야 저게 정말 제2의 인터넷이야. 그게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상의 인터넷.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다 하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면서 플랫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종목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ETF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헬스케어 쪽인데 헬스케어 중에서도 약간 분야를 또 헬스케어도 조금 보면 한 4개 정도로 분야를 나눌 수가 있어요. 헬스케어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여러 가지 있는데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민영병원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공익재단, 재단 제약은 못하는 건데 개인 의사 선생님이 면허 하나로 병원 하나밖에 못하고 개인은 못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나라들이 이제 민영화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만 갖고 온 ETF가 병원만 갖고 온 섹터도 있고요. 또 의료 보험만 갖고 온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만 하는 거 있겠고요.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거가 작년 올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체제가 붕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 아마 뉴스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베트남이나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만약에 중국에 의료 시설이 완전히 현대가 돼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회적 엄청 비용을 쓰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뉴스 보셨죠? 그것도 왜 데려왔냐면 그들 나라가 의료 현대화가 안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마 우리나라나 이렇게 병원이 많죠. 여러분 약간 인도나 이런 데 여행 가시면 병원이 많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주재원을 가시면 다 좋은데 의료시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 의료시설은 많이 현대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의료기기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죠, 저희가. 의료기기. 그렇지만 의료기기와 관련된 ETF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하겠죠. 네. 그런 것이, 그거는 기업은 모르지만 뭔가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스타디하면 정말 커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테마를 찾아보시는 게 낫다고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 저게 아니다 그러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 확신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거든요. 이해 확신. 네, 이해 확신이 됐고 그러면 찾아보시면 있고 그 찾아보시는 방법은 뭐 책을 보셔도 되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이 구글링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영어도 좀 잘하면 저희한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희한테는 번역기가 있죠. 예, 파파고가 있어요. 파파고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워낙 좋죠. 네.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다른 화폐에 다른 나라 주식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주식 말고도 뭐 이제 뭐 다른 뭐 책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질문 2가지 정도 하셨어요. 그 해외 자산이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원화 아닌 비원화 자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이런 거죠. 그 처음에 화폐 단위에 대한 고민은 끝없는 고민입니다. 미국 주식을 막상 하시게 되면 아니 시작하신 분은 아예 고민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분도 있으나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영어의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대가 약간 다르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말씀하신 환율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화폐 단위라는 건 자체가 환율이 계속 24시간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의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데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날 수 이런 게 머리 아픈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한국 했을 때보다 약간 불편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는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도 80대 후반이신데 그런 분들은 저는 주식하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뭐하러 하시면 머리가 그동안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그냥 냅두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웬만한 젊은 분은 5, 60대, 70대 이하인 분이라 앞으로 살 날이 생각보다 엄청 길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런 하나 움직이는 소위 그런 시장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기본 전 세계 기축통화는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는 간에 달러 자산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질문은 미국 사람들한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기축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한국 원화 자산을 갖고 와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민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한국은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한테 미국 자산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뭐가 고민되냐 하는 거죠. 약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비판하실 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모든 자산 있죠. 모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저는 해외 자산을 갖고 가라고. 그걸로 바꾸는 게 맞다.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이 소유건 아니면 월세건 보증금융 간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원화 자산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유동성 자산까지 원화로 다 갖고 간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금융시장이 나빠지다, 우리나라가 나빠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에서 주식만 보면 미국 비중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비중 때문에. 그런데 우리 1.5% 올인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달러로 보고 있고, 전 개인적인 지인들한테는 그래요. 한 달 내지 2달 동안의 생활비 있죠. 생활비만 빼놓고 다 지금 달러로 갖고 와라 그러거든요.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그게 그래봤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산이건 부채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분들은. 그래서 저는 약간 오버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달러 자산이 됐건 유로화 자산이 됐건 엔화 자산 갖고 하는 거가 그거를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계산 자체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유럽 주식 한 번 사면 가치를 한국 돈으로 자꾸 바꾸지 말고 미국 돈으로만 계속하고 유럽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적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는 답이 실제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주위에서 매번 드린 거가 주식 3분할의 법칙이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주식이 3이고 예전에 채권이 아니라 사채였습니다. 주식 3, 채권 3, 그리고 부동산 3. 이 정도가 일반적인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식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사채가 아니라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 워낙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영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많이 올인한 거죠. 젊으신 분이건 연세가 있으면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강요이 됐건 선택이 됐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현실인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가 6대4를 얘기합니다. 6대4.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예요. 어디나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교과서에. 주식이 6, 채권이 4.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늘상 나오는 것이 그 방법은 틀렸다. 그런 역사는 틀렸다는 얘기가 또 10년째, 20년째 나옵니다만 여전히 6대4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본으로 깔려 있죠. 다만 그에 따라서 너무 채권이 재미없다, 채권이 없다 이런 사람들 때려서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6 아니면 7 아니면 채권을 3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미국만 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도 좀 하는 게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만 올인하는 분도 있겠고 그 안에서도 주식을 80%, 채권 20% 아니면 7대3, 6대4 아니면 반대로 4대6.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주식에 많이 노출할 필요가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좀 늘 수가 있겠죠. 또 주식도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주식도 대형주만 할 게 아니라 S&P 500이 대형주 500이거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거기다가 미국 말고 선진국 북미, 미국, 캐나다 말고 유럽이다, 호주다, 일본이라는 걸 미국에서는 선진국 시장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도 포함해라. 그래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6대4지만 기본적으로 8대2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대3, 6대4 있는데 그게 또 흥미로운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다? 있습니다. ETF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다 있다. 다 있어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을 하겠다. 네. 그럼 S&P 500 하시면 되죠. 아니면 나는 전 세계 주식을 한 방에 사겠다. 그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나는 아무리 봐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식은 80%, 채권은 한 20%.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채권은 이머징 마켓 채권은 싫어. 위험하니까. 미국이랑 전 세계. 아니면 주식은 미국에서 S&P 500이 좀 많이 하고 중형주, 소형주 조금 하고 선진국들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님 아시겠지만 사모님이나 또 이렇게 직원들 보면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명품이 값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는 대표적인 기업이 명품 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유럽에 상장돼 있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렇죠. 프랑스의 제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뭐겠습니까? 프랑스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애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기업입니다. 1, 2위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려 그러면 개별 기업보다 ETF가 있다? 그런 게 포함된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판교인데 판교 백화점만 가더라도 네. 줄 서 있더라고요. 오픈런 하면 줄 서 있잖아요. 사실 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말씀하신 그 패밀리가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는 부자일걸요? 그 브랜드가요. 네. 직접 사실 수도 있고, 유럽 주시장도 사실 수 있고, 말씀드린 ETF도 가능하죠. 제가 이제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약간 거시기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잖아요. 미치다. 네. 뭔가 미치다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쳤다는 게 크레이지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땐 중의적 표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국 주식까지 리치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까지 하자. 그런 게 저의 진짜 중의적 의미죠. 책도 처음에 쓴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답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양한 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투자 혹은 경제 공부를 하시는지 혹은 또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게. 특히 그냥 공부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과도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얘기할 때 약간은 좀 무게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농담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정확한 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정확한 틀이 있고 학교에서 하다 보면 폰트도 정확한 틀이 이런 거 아시죠? 약간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글씨를 잘 못 읽습니다. 대신에 저는 많은 걸 보고 듣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안 하는 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있어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본다?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네이버 뉴스를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우연히 들리면 듣지만 잘 안 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봅니다. 다른 생각. 왜냐하면 우리나라 뉴스는 거의 다 똑같은 걸 보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드라마도 한 드라마 다 보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봅니다. 조금 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1000만 명이 봤다는 거가 뉴스되고 안 보면 쉽게 해서 따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같은 거 엄청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시각을 저는 항상 뭔가 다른 생각이 없을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를 안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보죠. 예, 그거 잘 안 보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한국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사는 건데 그것까지 한국 드라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제가 외국 뉴스, 특히 미국 뉴스나 뭐 쉽게 해서 미국 드라마, 해외 영화 드라마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0.01%로 많이 보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도 실제로 보면 미국 드라마랑 미국 영화 때문에 글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주간지에 머니투데이 그룹에 주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쓴 것도 딱 그런 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해서 요즘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시고 뭐 스퀴드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VPN 시절부터 한 10년째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지금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지 않는 거는 미드 얘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건 다 봅니다. 그게 저는 왜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그 아내가 얘기하면 영어 공부 때문에 본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제일 빨리 볼 수 있죠. 그게 뭐 현대물이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고대물은 잘 안 봅니다. 중세 이런 거 잘 안 보고 현대물을 많이 현대물. 현대물이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걸 솔직히 많이 보죠.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 이런 걸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을 잘 못 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듣는 것들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 거는 미국 뉴스 이런 거 엄청 보고 듣죠. 그게 저의 쉽게 해서 저희의 경쟁력이죠. 하긴 이제 저희가 국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안 봐도 또 이게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들리긴 하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같은 걸 보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하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걸 알려면은 해외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하고 근데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되면서 편해진 거 번역기에 다 돌아오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힘들었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이 보면 그 완벽하게는 안 해더라도 자막 같은 건 해외 드라마 자막 영어 자막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영어가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하면 요즘 분들은 영어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다가 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PPL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맨날 보고 있는 거를 안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고 저희 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당신은 그런 것만 본다고. 근데 요즘은 아니지만 한 5, 6년 전에 보면 미국에서 소위 미국에서도 이제 부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드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목도 딱 얘기하는데 그 제목을 얘기하면 저 교수님 저런 걸 본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차의 95%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런 거 보고 느끼는 거죠. 네, 테슬라가 나왔죠. 네. 그리고 와닿네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PPL과 달리 해외 PPL은 말을 바로 하죠. 뭐 테슬라다, 뭐 얘기하고. 한때 또 보면, 이 얘기까지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4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보셨죠? 예, 재밌게 봤죠.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즌에 5시즌 5인가 그 언저리에 우리 저 주인공 형님이 뭘 타고 나오셨냐면, 제너시스 스포츠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때 발음은 정확합니다. 이제부터 제너시스 탄다고. 그때가 현대자동차가 주가 대박 올라갈 때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웃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찾죠. 대박이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저 엄청 많이 보면 그렇죠. 그렇게 예,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거에는 워낙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 드라마에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많이 느끼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 안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저의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저만의 노하우고 전 그런 거 갖고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보면 그건 바로 글을 쓰죠. 그래서 책도 그런 거 몇 권 냈었죠 예전에. 그런 걸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관점을 갖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자신만의 어떤 근데 저만의 포인트가. 얘기고 예. 뭐 책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시면 또 그런 거 찾으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네네. 오셔서 네, 또 우리, 불러주십시오.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